가보니까 참 초라하더라. 장례식장도 작고 조문객도 별로 없고 그냥 평범하다 못해 지루한 노인네 다 됐어. 뭐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가끔 봐주는 거지. 40년. 한 사람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젊음도 중년도 노년도 함께 걸어온 세월입니다. 그 순간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라면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오후 2시 김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박선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카페에서 보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혜진은 답장을 보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또 만나야 하나?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좋아요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혜진은 올해 65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동네를 산책하는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해야 했습니다. 선영과의 만남은 그 평온함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돌아오는 길은 유독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고 집에 도착하면 소파에 털썩 주저앉곤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3세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었고 퇴근 후에는 가끔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아이를 키우며 바쁜 시절에도 가끔 만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관계의 무게중심이 기울어졌습니다. 대화는 늘 선영이 주도했습니다. 혜진은 듣는 역할이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남편이 또 보너스를 받았어. 연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다행이야. 큰애가 승진했대. 이번에 해외 출장도 간다더라고. 요즘 필라테스 다니는데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너도 한번 해봐. 선영의 말에는 늘 자신의 삶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혜진의 안부를 묻는 질문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나저나 너는 요즘 뭐 하고 지내? 혜진이 입을 열기도 전에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 맞다. 내가 어제 백화점에서 이 가방 샀는데 말이야. 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오는 길, 혜진은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얼굴이 창문에 희미하게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실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켰습니다. 2시간 남짓한 만남이었지만 온종일 일한 것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오늘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아니,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영의 일방적인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혜진이 한 말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그랬어. 이번 여름 휴가는 유럽으로 가자고. 좋겠다. 너도 여행 좀 다녀. 집에만 있으면 늙어.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런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둑해지는 창밖을 보며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왜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을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관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관계마저 끊으면 혼자 남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워집니다. 남은 인연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다음 주에도 보자. 혜진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래라는 짧은 답을 보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인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관계가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무거운 돌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아직 그 무게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혜진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선영이 정한 카페였습니다. 역 근처에 새로 생긴 곳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영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이미 커피를 주문해 둔 상태였습니다. 너 아메리카노 마시지? 내가 미리 시켜뒀어. 고마워. 이 카페 괜찮지? 우리 딸이 알려줬어.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핫하다더라고. 선영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는 깔끔했지만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말이야. 선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완전 정상이래. 의사가 칭찬하더라고. 나이에 비해 혈관도 깨끗하고. 잘 됐네. 다 내가 관리를 잘해서 그래. 매일 아침 채소 주스 만들어주고 기름진 음식 안 먹게 하고. 남편 건강은 아내 손에 달렸다니까. 혜진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선영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도 이제 혼자니까 건강 잘 챙겨야 해. 안 그래도 걱정이더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식사를 대충 하잖아. 나는 괜찮아. 아니야, 괜찮은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얼굴색이 안 좋던데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지. 선영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병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먹는 건데 정말 좋아. 한 통에 8만 원인데 나는 효과 봤어. 너도 먹어봐. 아니야, 됐어. 자양하지 마. 내 건강 생각해서 주는 거야. 혜진은 병을 받았습니다. 거절하는 게 더 번거로워 보였습니다. 선영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선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또 승진했어. 부장이래. 아직 38인데 말이야. 대단하네. 다들 똑똑하다고 난리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이번 추석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대.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식 이야기가 끝나면 남편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여가 생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나 요즘 필라테스 하는데 몸이 한결 나아졌어. 어깨 결림도 없어지고. 너도 한번 해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나는 산책하는 걸로 충분해. 산책만으로는 부족해. 제대로 된 운동을 해야지.
필라테스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하대. 선영은 자신의 팔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보여? 여기 근육 생겼어. 나 요즘 몸매 관리 제대로 하고 있어. 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 있고 싶었습니다. 참,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선영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집에서만 있으면 안 돼. 사람 만나야지. 나는 요즘 동창회 모임도 나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선영은 혜진이 대답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동창회 갔는데 다들 나보고 젊어 보인다고 그래. 피부 관리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혜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독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카페 안은 점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봐. 헤어지는 길, 선영이 혜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표정이 어두워. 좀 더 밝게 살아야지. 남편 없다고 기죽으면 안 돼.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지만 삼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건강, 자식, 여가 생활. 모든 것이 비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혜진은 늘 부족한 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적이 맞았습니다. 혜진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선영이 준 영양제 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건강 생각해서 주는 거야. 그 말이 친절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너는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평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영양제 병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디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주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혜진을 짓눌렀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선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 다음 주 같은 시간 어때? 혜진은 답장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어라 답해야 할까요? 좋아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 아무 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가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요. 만날 때마다 자존감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선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작은 바늘처럼 혜진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이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너도 관리를 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남편 없다고 기죽으면 안 돼. 그 말들이 폭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우월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선영과 함께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도 혜진은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잠을 잤지만 쉬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가을비가 내리던 날 치러졌습니다. 혜진은 상복을 입고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고 갔습니다. 절을 받고 악수를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이른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많이 힘들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혜진의 어깨를 두어 번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으로 가서 절을 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혜진은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선영은 빈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크고 명랑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조문객이 잠시 줄어든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이 혜진 곁으로 왔습니다. 혜진아, 응. 그래도 우리 남편은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아서 다행이야. 혜진은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도 진작에 나처럼 남편 관리 좀 시키지 그랬어. 그럼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선영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야지. 선영은 혜진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선영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빈소를 지켰습니다. 1시간쯤 지나 선영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아, 음식이 좀 그렇더라. 국이 너무 짜고.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음식이 다 그렇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그때 다른 조문객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혜진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선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많이 왔네. 그래도 인복이 있으셨나 봐.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혜진 곁에 있었습니다. 참, 이거. 선영이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의금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엄마 체면 세워준다고 이만큼이나 보냈네. 봉투를 혜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자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조의금 잘 안 내는데 우리 애들은 달라. 혜진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인이 끝났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영도 같은 차에 탔습니다. 날씨가 이래서 힘들겠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장례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그때는 정말 수월했어.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선영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혜진아, 나 먼저 갈게. 우리 남편이 저녁에 약속이 있대. 그래. 힘내. 연락할게.
선영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선영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주차장에서였습니다. 혜진은 차에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멀리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혜진이네 장례식 다녀오는 길이야. 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서 멈춘 것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참 초라하더라. 장례식장도 작고 조문객도 별로 없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은 차 뒤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혜진이도 이제 남편 없으니 더 옹색해지겠지. 걔는 성격이 워낙 고리타분해서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 선영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하다 못해 지루한 노인네 다 됐어. 뭐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가끔 봐주는 거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영은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혜진은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다시 들이쉬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혜진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혜진만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선영과의 대화 내역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선영의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차단 버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손가락을 무겁게 했습니다. 혜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무언가 끝났습니다. 무언가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결심이 천천히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의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 외에는 문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혜진은 화면을 보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어?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와야지. 다음 주 목요일 어때? 카페에서 보자. 혜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읽었다는 표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초라하더라. 옹색해지겠지. 지루한 노인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선영은 나를 어떻게 봤을까? 친구였을까? 아니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었을까?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은 그 말이 대답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선영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진은 현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나야. 집에 있지? 문 좀 열어봐. 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혜진아, 걱정돼서 왔어. 연락도 안 되고.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냐? 선영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문 열어. 나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야.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왜 이러는 거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선영이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갔는데 왜 안 열어줘? 무슨 일 있어? 연락해. 혜진은 휴대전화를 옆에 놓았습니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일기를 꺼냈습니다. 몇 년 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얀 종이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글자가 나왔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사람의 우월감을 채워주는 존재였다. 펜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더 이상 그 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동네 공원까지 걸었습니다. 단풍이 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산책하는 노부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젊은 여자,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빠,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누군가의 배경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편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영이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혜진은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게시판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여러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가, 그림, 글쓰기. 혜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글쓰기 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찾는 글쓰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신청하시려고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화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보는 거예요. 글쓰기 반 인기 많아요. 자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신청하실래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청할게요. 직원이 웃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간단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펜을 움직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편한 마음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가슴이 조금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녁에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혜진은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차단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40년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손가락을 눌렀습니다. 차단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차단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혜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해방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해야 할까? 대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글쓰기 반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밝은 방에서 글을 쓰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글쓰기 반 첫날이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편한 바지와 연한 베이지색 스웨터를 골랐습니다. 문화센터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낙엽이 길에 쌓여 있었습니다. 발로 밟으면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문화센터 2층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60 전후로 보였습니다. 누구도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수업을 맡은 정미라입니다. 앞으로 8주 동안 함께하게 될 거예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쓰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강생들이 하나씩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름과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저는 김혜진이에요. 글을 써본 적은 오래됐는데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강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첫 수업은 자유주제로 짧은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15분이 주어졌습니다. 혜진은 노트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청자였다.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니, 할 기회가 없었다. 이제는 내 목소리를 찾고 싶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강사가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글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자원해서 글을 읽었습니다. 모두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삶의 고민, 외로움, 희망. 수업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혜진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혜진 씨, 강사가 불렀습니다. 네, 오늘 쓴 글 잠깐 봐도 될까요? 혜진은 망설이다가 노트를 건넸습니다. 강사가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시작이에요.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여정.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센터를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언가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쓴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찾고 싶다. 그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과 함께 있을 때 혜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혜진의 생각도 중요했습니다. 혜진의 감정도 소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편지가 또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의 편지였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혜진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뜯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와 함께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었고 도서관에 갔고 마트에 들렀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글쓰기 수업 날이 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나에게 편지 쓰기였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혹은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혜진은 과거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23세 혜진에게.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 중에는 진짜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구별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어. 오래되었다고 모두 소중한 건 아니야. 너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겨.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옆 사람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 명이 함께 차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혜진도 따라갔습니다. 근처 찻집이었습니다. 저는 박은숙이에요. 첫 시간에 옆자리에 앉았었죠. 기억해요. 저는 김혜진이에요. 혜진 씨는 뭐 하세요? 일은 안 하시나 봐요. 은퇴했어요.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혼자 살아요. 힘드셨겠어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고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랑 이혼했거든요. 은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서로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래요, 다음 주에. 헤어지는 길, 혜진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구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관계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요. 선영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평등하고 더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하며 지낼까? 대답은 천천히 찾아올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내일도 글쓰기 수업이 있을 것입니다. 은숙을 만날 것입니다. 산책을 갈 것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혜진은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낙엽이 모두 떨어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혜진은 매주 화요일 글쓰기 수업에 나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은숙 그리고 몇 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 작은 기쁨들. 누구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글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쓰는 것 뿐이에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해지는 게. 은숙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사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에요. 각자 이 시간 동안 쓴 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쓴 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노트 여러 권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쓴 편지, 일상의 단상들, 마음속 이야기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한 달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관계의 무게.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모두 소중한 건 아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선택이다. 나는 오랫동안 관성에 기대어 살았다. 익숙함을 안전함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익숙한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독이 든 익숙함도 있다. 혜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 글을 읽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 날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웠습니다. 혜진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글을 읽었습니다. 모두 진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혼 후의 삶, 자식과의 관계,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글은 웃음을 자아냈고 어떤 글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혜진의 차례가 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관계의 무게라는 글이에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측정된다는 것을.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이 먼저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쳤습니다. 혜진 씨, 고마워요. 용기 있는 글이었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헤어졌습니다. 혜진 씨, 우리 연락하고 지내요. 은숙이 전화번호를 주고받자고 했습니다. 혜진은 기꺼이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또 만나요. 그래요. 꼭 만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은 수료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작은 종이였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무게였습니다. 저녁에 은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글 정말 좋았어요.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감사해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해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혜진은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선영의 말,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하지만 그 시간들이 혜진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선영이 보낸 2통의 편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뜯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혜진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혜진아, 왜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연락해줘.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반성도 없었습니다. 다만 답답함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혜진아, 너 정말 이상해졌어. 40년 친구인데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혜진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낸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봉투도 함께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혜진은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글쓰기 수업이었다. 내 글을 사람들 앞에서 읽었다. 떨렸지만 해냈다. 은숙은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 아니, 이미 친구다. 진짜 친구.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든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밖에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글쓰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은숙과 자주 만날 것입니다. 산책도 계속할 것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쌓아갈 것입니다. 40년의 인연을 끝낸 것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얻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습니다. 혜진 씨 자요. 다음 주 수요일에 영화 볼래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요. 좋아요. 같이 봐요. 그럼 연락할게요. 잘 자요. 잘 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진은 웃었습니다. 무언가 물어보는 관계였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정이구나.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자신답게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청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혜진으로 살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의 삶도 그렇게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기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40년을 놓아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밝은 봄날의 꿈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혜진이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혜진은 자유로웠습니다.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